옛날 어느 곳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는 박서방이고 하나는 이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인품이 딴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양반이고 부자이지만 인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 제 것 하나라도 남을 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에서 연장이라도 빌리러 오면 야, 사섰어. 이러고 안 빌려주며 스님이 공양이라도 오면 야, 딴 데 가봐. 너한테 줄 건 없어. 이러고 안 주는 것이셨습니다. 보리쌀 줌도 남을 줘본 적이 없어 이게 소문이 나니깐 그 다음부터 아무도 박서방네 집 근처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테니깐 아예 발길을 뚝 끄는 것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서방은 가난한 천민이어도 살면서도 모든 남에게 곧잘 주었습니다. 누가 양식이라도 꾸러오면 저먹을 것이 있건 없건 쌀독바닥을 박박 긁어서라도 주고 보는 것이셨습니다. 길 가다가 거지를 보면 입은 옷도 벗어서 주고 스님이 동량을 오면 곡식을 있는 대로 퍼내주고도 더운 밥 한 끼씩 꼭 대접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깐 이서방네 집에는 언제나 사람이 버글버글했습니다. 거지든 과객이든 가기만 하면 대접을 잘해주니깐 사람들 발길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박서방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저녁 잘 먹고 자다가 그냥 죽은 것입니다. 자다 보니깐 저승사자가 와서 다짜고짜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고 한참 동안 가니깐 저승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염라대왕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염라대왕이 박서방을 흩어보면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왔느냐? 자다가 저승사자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하니깐 염라대왕이 저승사자에게 불효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이를 어찌 이따위로 하느냐? 이 사람은 30년 뒤에나 올 사람인데 어쩌자고 잡아왔느냐? 어서 돌려보내도록 해라. 그래서 저승사자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승사자는 박서방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자네를 데려와서 미안하이. 그런데 이승으로 나가려면 노자돈이 있어야 한다네. 노자돈이고 모시고 이승에서 올 때 한 푼도 안 가져왔으니 어떡합니까? 그것은 걱정 말게 저승에도 자네 곳간이 있으니 거기에 있는 돈을 좀 쓰면 될 것이야. 저승에도 제곡간이 있다고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게나. 저승사자를 따라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곳간이 즐비했습니다. 박서방은 자기 곳간을 열어보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달랑지 판단뿐이었습니다. 제곡간은 왜 이 모양이랍니까? 자네는 이승에서 어지간히 인색했던 모양이로군. 저승 곳간에는 이승에서 남을 준 것이 그대로 쌓인다네. 자네는 평생 집 한 단밖에 남을 준 것이 없나 보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언젠가 이웃사람이 삼태기를 빌리러 왔기에 만들어 쓰라고 집 한 단 던져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남한테 준 게 없어. 그러니 곳간이 그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적선 좀 하고 살걸. 뒤늦게 뉘우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자를 구해야 이승으로 돌아갈 터인데 저승곳간에는 찬바람만 휘밍 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자가 한 푼도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남이 곳간에 있는 돈을 좀 빌려 쓰는 수밖에. 마침 자네 이웃에 사는 이서방 곳간에는 돈이 많으니 그걸 좀 빌려 쓰게나. 저승사자를 따라 이서방네 곳간에 가보니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돈이고 양식이고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죄다 남준 거였습니다. 박서방은 이승에서 부자로 살아도 저승곳간은 텅텅 비었고 이서방은 이승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저승곳간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서방네 곳간에서 돈 300냥을 빌려가지고 나왔습니다. 빌린 돈으로 노자에서 무사히 이승으로 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박서방이 살아나자 가족들이 모두 놀라고 박서방은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날이 밝자 박서방은 돈 300냥을 들고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 돈 300냥을 받게나. 이 돈이 대체 무엇입니까? 글쎄 더 묻지 말고 받아두게 빚을 갚는 것뿐이니까. 안 받으려는 걸 부득부득 맡겨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박서방이 아주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저승곳간을 채우려면 적선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지런히 적선을 해서 죽을 때가 돼서는 저승곳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서방도 박서방한테 받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서 저승곳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잘 살다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도 잘 살았습니다.
옛날 어느 외딴 곳에 한 내외가 살았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 없이 살다가 어찌 공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늙음하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 하나 얻어놨으니 금지옥엽도 그런 금지옥엽이 없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는데 아들이야도 귀엽다 보니까 내외가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곧잘 강난을 쳤습니다. 아들아 저기 가서 너희 어머니 때려줘라. 저기 가서 너희 아버지 때려줘라.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아이한테 이렇게 장난을 치니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뽀르르 달려가서 어머니 한 대 탁 때리고 아버지 한 대 탁 때리고 이러거든. 그러면 어른들은 귀엽다고 하 웃고 재미있다고 허 웃고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러다 보니 버릇이 돼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때리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그럭저럭 아이 나이가 10대살은 됐는데 이놈이 그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때리는 버릇을 못 고쳤습니다. 어릴 때는 그 조그만 손이 뭐 맵기를 했겠습니까? 때려도 간지러울 뿐이니 재미있다고 하 웃고 허 웃고 했는데 이게 나이를 먹어 몸집이 커지고 힘도 세어지니까 때리면 정말 아팠습니다. 덩치가 말만한 게 심심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등짝을 탁탁 후려 패는데 이게 참 못 견딜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만 때려라. 아파 죽겠다. 그래도 이놈의 아들은 그게 다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고 그냥 패는 것이었습니다. 외딴 데 사니까 듣는 게 있어 보는 게 있겠습니까? 그저 배운 거라고는 어머니 아버지 두들겨 패는 일이니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두 말 접고 어머니부터 한 대 후려 패는데 말하자면 그게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인사였습니다. 밥 먹고 일 나갈 때 후려 패는 거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일 나갔다 돌아와서 후려 패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사였습니다. 잠잘 때는 잘 주무시라는 인사로 패고 밖에 나가면 잘 다녀오라는 인사로 패제끼니 이걸 배견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고 두내외가 집을 보는데 마침 길손이 지나다가 날이 저무니까 하룻밤 자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 댁에 하룻밤 재워 주시오. 내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저희 식구끼리 있을 때야 얻어맞거나 말거나 그만이지만 손님이 보면 우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 큰 아들 녀석이 어머니 아버지를 복날 개패듯이 패제끼는 걸 남이 보면 기가 막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날은 저물고 근처에 인간은 없고 해서 그러니 하룻밤 재워 주시오. 하는데 이걸 무슨 수로 거절합니까? 황혼 축객이라고 옛날에는 날 저물어든 손님을 내치는 걸 제일 고약한 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들 녀석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와서 마당에 쿵 하고 부려놓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외가 사색이 돼가지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곧 얻어맞게 되었으니 겁이 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놈이 나무짐을 부려놓고 방에 턱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후려갈겼습니다. 손님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세상에 뭐 저런 놈이 다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저 아이가 아이 때부터 귀엽다고 아버지 때려라, 어머니 때려라 했더니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저런다오. 이 손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효자라는 사람인데 근방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저 아이를 내가 데려가게 해 주시오. 한 사나흘 있다가 보내겠소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당장 며칠이라도 아들 녀석한테 안 맞고 살아보았으면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들이 손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따라가 보니 그 집에 늙은 홀어머니가 있는데 강효자가 하는 것이 아들하고는 딴판이었습니다. 아들 같으면 먼 길 다녀와서 당장 부모 후려피는 게 천일일 텐데 이 사람은 뵙고 절하고 아주 공손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음식 공대, 잠잘 때는 이부자리 시중, 자고 일어나면 문안 인사. 이거 뭐 여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니까 아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이튿날 강효자는 들이를 나가고 이놈은 다른 식구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강효자는 들이를 나가면서 아내더러 있다가 점심을 해가지고 오라고 이르고 갔습니다. 그런 뒤에 아내는 보리방아 찌우러 가고 집에는 늙은 어머니하고 어린 손주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놀기 심심하니까 울타리 밑에 호박 심어 놓은 데다가 걸음을 주려고 나가는데 이 늙은이가 눈도 어둡고 코도 막혀서 참기름 짜놓은 걸 들고 나갔습니다.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고 그걸 걸음으로 호박밭에 주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아들은 그 꼴을 내다보고서는 저 늙은이가 얻어맞을 짓을 하는군. 호박 포기에다 참기름을 갖다 주다니. 이제 아들이 돌아오면 흠씬 얻어맞을 거야. 그런데 어린 손주딸이 그걸 봤습니다.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호박밭에 가는 걸 보고 쫓아갔습니다. 이제 저 할망구가 손주딸한테 두들겨 맞겠구나. 웬걸 손주딸이 쫓아가서 할머니 그거 오줌 요강이 아니고 참기름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할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하면서 그러더니 단지를 받아가지고 호박밭에 들이붓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저 늙은이랑 딸이 둘 다 얻어맞겠는걸. 그런데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보리방아를 찧어 가지고 와서 호박밭에 참기름을 잔뜩 부어놓은 걸 봤습니다. 여기 누가 참기름을 갖다 부었니? 그러니까 딸아이가 조그만 소리로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주시려는 걸 참기름이라고 하면 무안하실까봐 제가 대신 줬어요. 라고 말하자 며느리가 딸아이를 꾸중하기는커녕 참 잘했다, 참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하면서 딸아이를 업고 둥둥이를 쳐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참기름 단지 들고 다니느라고 고생했다고 씨암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푹 고아서 시어머니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점심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갔던 강요자가 점심을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왔습니다. 와보니 아내가 씨암탉을 잡아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어머니가 아침나절에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아시고서 호박밭에 주시려는 걸 저애가 받아주었답니다. 단지 들고 다니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서 몸보신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아들은 혼자 생각으로 이제 메타작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요자가 아내에게 절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이 집 식구들이 하는 걸 보고 그제야 아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 아들도 효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한 이틀 매 안 맞고 잘 살았는데 저놈이 와서 또 매를 맞겠구나 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짓이 딴판이었습니다. 영 다른 사람이 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저라고 음식 공대하고 잠자리 시중 들고 이렇게 효자가 돼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양반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은 땅을 많이 가지고서 가난한 농사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추수를 하면 반 넘어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한 해 가을에는 농사꾼들이 부자 영감네 집 앞마당에서 콩타작을 했습니다. 다른 집은 마당이 좁아서 타작하기에 힘이 드니까 마당이 넓은 부자 영감네 집에서 타작을 한 것입니다. 도리깨로 콩을 두드려 콩 껍질을 벗기는데 마침 마당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놀고 있었습니다. 병아리가 아장거리며 놀고 있다가 앞불싸 그만 한 농사꾼의 도리깨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농사꾼이야 실수로 그런 거지만 참 안 된 일입니다. 어쨌거나 욕심쟁이 영감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때문에 우리 병아리가 죽었으니 당장 병아리 값을 물어내게. 그야 당연히 물어드려야지요. 그래, 얼마면 되겠습니까? 10단 받아야겠네. 뭐라고요? 조그마한 병아리 값으로 10단 내라고요? 저게 지금은 조그마한 병아리지만 내년 봄에는 큰 닭이 될 터이니 큰 닭값으로 10단 받아야겠네. 농사꾼이 영감 말을 듣고 보니 그만 기가 탁 막혔습니다. 조그만한 병아리 값으로 한두 냥이면 너끈할 것을 내년 봄에 큰 닭이 될 것을 미리 셈 놓아가지고 큰 닭 한 마리 사고도 남을 돈을 달라니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억지로 남의 돈을 빼앗으려는 수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자 내놓으라고 하고 못 내놓겠다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둘이서 그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병아리를 죽여놓고도 그 값을 안 물겠다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조막만 한 병아리 값으로 10단 양을 내놓으라니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고해 바치니 잠자코 듣고 있던 원님이 부자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웬 병아리 값이 그렇게나 비싼가? 우리 병아리는 여느 가난뱅이네 병아리하고는 달라서 날마다 좁쌀을 한 홉씩이나 먹여 키우니 내년 봄이면 거의만큼이나 큰 닭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큰 닭값을 받아야지요. 원님이 그 말을 듣고서 무릎을 탁 치더니 듣고 본즉 영감 말이 100번 옳으니 농사꾼은 당장 10단 양을 물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농사꾼은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만 원님의 판결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10단 양을 영감에게 줬습니다. 영감은 돈을 받고 금세 입이 해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원님이 영감더러 또 물어봤습니다. 병아리에게 날마다 좁쌀 한 홉씩을 먹인다면 내년 봄까지는 얼마나 많은 좁쌀을 먹이겠는가? 그야 줄 잡아도 한 성가옷은 되겠지요. 원님이 그 말을 듣더니 또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 영감은 병아리가 죽어서 좁쌀 한 섬가옥 값을 번 셈이 아닌가? 그게 다 병아리를 죽인 농사꾼 덕이니 그 값으로 10단 양을 농사꾼에게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자 이치에 맞는 말이니 별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은 농사꾼한테서 받은 10단 양을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한 푼도 못 받게 된 셈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자 마을 사람들은 욕심쟁이 영감의 병아리를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조선 순조 때 김삿갓 버금가는 방랑시인 정수동이 살았습니다. 가난에 쪼들릴 망정 묻어난 아내 덕으로 집안 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조차 모르는 정수동이었으니 그의 가장으로서의 구실은 어떠했겠습니까? 쪼르륵 소리가 나도록 배를 골키 일쑤였으나 성품이 고든 그는 남에게 손을 내밀 줄 몰랐다. 옷은 더덕더덕 기워 어느 천이 봄바탕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고 지붕은 다 썩어 풀썩풀썩 먼지가 일고 뚫린 사이로 하늘이 내다보였다. 이러니 인간이 최소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마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셈이었다. 볕 좋은 날이야 그럭저럭 지낸다 하지만 비라도 오는 날이면 그 묻어난 아내도 한마디 한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이 꼴을 면할 수 있겠소? 이럴 땐 나의 대꾸를 하지 않는 정수동이었다. 그는 비가 새지 않는 윗목에 앉아 담배를 피워 불었다. 거참 경치 좋군 아주 신선 노름이야. 이러면 아내는 돌아앉아 치마폭으로 눈물을 닦는다. 누구 못지않게 학식도 재주도 있는 그가 벼슬을 마다하고 긴 세월 이렇게 지내는 그 깊은 뜻을 아는 아내인지라 더 무엇라고 나무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할 일 없이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다가 정수동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아내를 불렀다. 여보 나 좀 봐주게. 묵묵히 바가지로 방에 괜 빗물을 퍼내고 있던 아내가 애처로운 얼굴을 들었다. 낚싯대 좀 꺼내줘. 이 우중에 낚시하러 가시려고요. 갑자기 낚시가 하고 싶어졌어. 아내가 낚싯대를 가지러 나간 사이에 정수동은 바지를 걷어 정강이까지 올렸다. 그리고는 소매도 팔꿈치까지 걷어붙였다. 우비도 없는데 어떻게 가시려? 비나 그치거든 나가시지요. 조금 전에 눈물을 보인 까닭에 미안해진 아내는 조심스럽게 달랬다. 한데 정수동의 거동 좀 보소. 그는 비새는 방에서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서서 방 가운데에 낚싯줄을 들이우는 것이었다. 여보,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놀란 아내의 물음에는 아랑곳도 않고 그는 혼자 흥얼거렸다. 강물이 교교에 흐르니 태공이 뭐 하는 것인가? 살찐 고기 잡아 저녁 반찬이나 하자꾸나. 기가 막힌 아내는 퍼내던 바가지를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아이고 양반아, 농담이 밥 먹여주오, 옷을 입혀주오. 한데 더욱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다. 방정맞게 무슨 소리요? 당장 버릇을 고쳐놓고 싶지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구려. 아내는 피식 웃으며 다시 바가지를 집어들었다. 저녁 때가 되어 출출해진 정수동은 그제야 낚시질을 그만두고 들여온 밥상 앞에 앉았다. 저녁이라야 쌀 한 톨 보이지 않는 멀건 보리죽이다. 여느 때 같으면 술을 마셔버릴 테지만 웬일인지 오늘은 멀건죽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왜 그래요? 안 드시고 배 안 고파요?
아내의 말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훌을 벗었다. 옷은 왜 갑자기 벗으세요? 정수동은 바보스런 낯으로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헤엄이나 치려고. 바발이 어디에 숨었는지 찾아야 할 게 아냐? 밖에서 찾을 수 없으니 죽그릇 속에 들어가서 찾아야지 뭐. 이렇게 말하며 허 웃었다. 이렇게라도 웃어야지요. 아무튼 당신처럼 무사태평안이는 하늘 아래 둘도 없을 거예요. 정수동은 민망한 얼굴을 감추기 위해 아내를 따라 허 웃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봉이 김선달이 살았습니다. 대동강을 팔아먹은 바로 그 김선달 말입니다. 김선달이 평양 살 때 이웃집에 참 욕심 사나운 영감이 하나 살았습니다. 놀부 신보가 오장육부 아니라 오장칠부라더니 이 영감이 딱 그 본세입니다. 가난한 집에 쌀을 구워주면 대로주고 말로 받고 동네 사람들 데려다 종부리듯 하고서는 품삯떼어 먹는 짓을 예사로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것 탐내는데도 이골이 나서 남의 집에 좋은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냥 두고 못 받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집짐승도 그랬습니다. 마침 김선달네는 집에 황소 한 마리하고 암탉 몇 마리를 길렀고 욕심쟁이 영감네는 암소 한 마리랑 수탉 몇 마리를 길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김선달네 암탉이 낳는 달걀을 탐낸단 말입니다. 김선달네 집에서 꼬꼬댁 소리라도 나면 어슬렁어슬렁 건너와서 수작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선달, 자네 암탉이 달걀을 낳았나 보지? 예, 방금 하나 나왔습니다. 그건 냉큼 일이 내게. 내가 가져가야겠네. 왜 그러시는지. 아, 왜 그러는지 몰라서 묻나? 자네 집에 수탉이 있는가? 수탉이요? 없는데요. 그것 보게. 우리 수탉이 아니었으면 자네 암탉이 어찌 달걀을 낳았겠나?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말하자면 방금 낳은 달걀로 말하면 우리 수탉의 자식이란 말일세. 하지만 우리 암탉이 낳은 건데요. 아하,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아비성을 따르고 아비대를 이거늘 달기라고 다를까? 마땅히 수탉이 임자지. 여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듣고 있던 김선달이 무슨 생각을 했던지 갑자기 무릎을 철썩 소리가 나도록 치며 고개를 사정없이 끄덕였습니다. 옳습니다. 옳아요. 듣고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 수탉이 임자고 말고요. 모 군말 한마디 없이 달걀을 꺼내와서 싹싹하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영감은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의 집에서 낳은 달걀을 공으로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김선달의 암탉이 낳은 달걀은 의뢰 영감 차지가 됐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낳고 꼬꼬댁 울기만 하면 영감이 가지러 가기도 전에 김선달이 먼저 달걀을 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감님, 영감님. 우리 집 암탉이 또 달걀을 낳았습니다. 이택 수탉이 아니었으면 어찌 달걀을 낳았겠습니까? 마땅히 수탉의 임자라 임자에게 돌려주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달걀을 갖다 바치니 영감은 좋아서 아주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 이건 뭐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것보다 더 낫지 뭡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 헷갈리는 건 동네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거든 말입니다. 그 야가 빠졌다는 김선달이 욕심쟁이 영감에 억지 술수에 놀아나는 걸 보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보다 못한 사람들이 김선달에게 타일러도 받습니다. 아, 자네 정신이 있는 겐가 없는 겐가? 어쩌자고 이치에도 안 맞는 말에 속아서 눈번이 뜨고 금쪽 같은 달걀을 빼앗기나 그래. 그래도 김선달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에이, 그건 자네들이 몰라서 하는 소릴세. 영감님 말씀이 100번 옳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은 아비를 따르는 법 아닌가? 이라고 도리를 가르치려더니 어떡해? 동네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차면서 김선달이 드디어 총기를 다 잃었다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포 지난 뒤에 욕심쟁이 영감네 암소가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습니다. 그때 김선달이 영감을 찾아와서 수작을 꺼는 겁니다. 영감님, 영감님. 대개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나 보죠. 그렇다네. 방금 한 마리 낳았지. 그건 냉큼일이 내십시오. 제가 데려가야겠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영감님 댁에 황소가 있습니까? 황소 없는데 그게 왜? 그것 보십시오. 우리 황소가 아니었으면 영감님 암소가 어찌 송아지를 낳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요.
말하자면 방금 낳은 송아지로 말하면 우리 황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암소가 낳았는걸? 어허,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아비성을 따르고 아비대를 잇거늘 소라고 다르겠습니까? 마땅히 황소가 임자지요. 이 귀한 이치를 영감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여보게들, 안 그런가? 마침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채고 모두 입을 모아 소리를 치자 그렇고 말고 그게 당연한 도리잖아. 아무리 뻔뻔한 영감도 일이 이렇게 되고서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달이 달걀 몇 개 값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홀씨 어머니가 외동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둘이 사이가 참 나빴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대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 하나 있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미운 데가 없었습니다.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축 둥근 것도 밉다더니 딱 그 꼴입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가 어른으로 안 보이고 그냥 원수 중에 상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둘이 만났다 하면 힐끔힐끔 실쭉셀쭉 티격태격 옥신각신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어머니가 나들이라도 갔다가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오면 아이 어머님, 저녁에 오시겠다더니 벌써 오셨어요. 며느리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데 말입니다. 그래 이거사, 내가 일찍 들어오니 꼴 보기 싫지? 시어머니가 짐짓 어깃장을 놓고 그러면 며느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참, 어머님도 무슨 애머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애먼 소리라니? 너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웠니? 말대꾸라니요. 억지 말씀은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저것이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내 친정에선 어른한테 그렇게 바락바락 기어오르라고 가르치디? 왜 애꿎은 친정은 들추고 그러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그래, 밉다 미워.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거사,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제가 왜 나가요? 제가 제 집을 두고 어딜 나가요? 얼씨구, 이게 왜 내 집이냐? 내 집이지. 저것이 이제는 아주 집까지 빼앗으려 드네. 이렇게 시끌벅적 싸움이 벌어지니 이게 참 어디 예산 일인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잡수세요. 오냐 너도 먹어라. 이러고 오순도순 잘도 지냈는데 어쩌다 그만 한번 사이가 틀어지더니 내처 베베 꼬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정화수 떠다 놓고 신령님께 빈다는 것이 서로 없어지기를 비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 전 비나이다. 저 못된 며느리인지 개떡인지 범에게 물려가든 도적에게 잡혀가든 하루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 전 비나이다. 저 사나운 시어머니 명줄까지 길어지면 그 등살에 내 명대로 못 살 테니 하루빨리 저승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하고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모진 소리를 해대며 비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스님이 이 집에 동냥을 왔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우는 걸 엿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마당에서 며느리는 장독대에서 정화수 떠다 놓고 빈다는 것이 서로 없어지기를 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스님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한테 가서 은근히 수작을 걸었습니다. 소승이 보아하니 늙은 보살님은 못된 며느리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못된 며느리를 내치는 방도가 하나 있긴 한데 어디 들어보시렵니까? 아이고 스님, 제발 그 방도 좀 일러주시오. 이제부터 며느리를 만나면 반드시 앞니를 보이십시오. 앞니를 1000번만 보이면 며느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오. 그렇다마다요. 그 다음에는 며느리한테 가서 또 수작을 걸었습니다. 소승이 보아하니 젊은 보살님은 나쁜 시어머니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나쁜 시어머니 저 세상으로 보내는 방도가 하나 있긴 한데 어디 들어보시렵니까? 아이고 스님, 제발 그 방도 좀 일러주시오. 이제부터 시어머니를 만나면 반드시 정수리를 보이십시오. 정수리를 1000번만 보이면 시어머니는 잠자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오. 그렇다마다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한테 저주하는 일 하느라고 바빠졌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기만 하면 희하고 입을 벌려 웃는 겁니다. 앞니를 보이자니 입을 희 안 벌릴 수가 있나. 그것도 1000번씩이나. 만나기만 하면 희, 눈만 마주치면 희, 이래도 희, 저래도 희. 며느리만 보면 희하고 웃는단 말입니다.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 이건 뭐 우습기도 하고 가짠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참 웃으면 웃었지 성낼 일은 아닌 겁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니까 시어머니가 슬슬 귀여워도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한테 저주하느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까딱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정수리를 보이자니 인사를 안 할 수 있나. 그것도 1000번씩이나. 만나기만 하면 까딱, 눈만 마주치면 까딱, 이래도 까딱, 저래도 까딱, 시어머니만 보면 까딱하고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이건 뭐 겸연쩍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참 고마우면 고마웠지 기분 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니까 며느리가 슬슬 곱게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지난 뒤에는 둘이 그만 정이 담뿍 들어서 어머님 이거 잡수세요. 오냐 너도 먹어라. 아 이러고 오순도순 잘도 지내게 됐었습니다. 그 후로 둘은 아주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구경을 많이 시켜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가난한 집에 어머니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저 어떡하면 저 아들 하나 있는 것 호강시켜줄고 허구한 날 그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죽자 사자 일만 했습니다. 명 잡고 배 짜고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밤낮으로 집에 들어앉아 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느라고 나들이 한 번 못 갔습니다. 동네 밖을 한 발짝도 못 나가봤으니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아들 글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할 때까지 그렇게 죽자고 일만 하다가 그만 덜컥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어서 저승엘 가니까 염라대왕이 살아생전 어디를 구경하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구경이라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일만 하다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승에 들 수 없다. 세상 구경 더 하고 오라면서 도로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개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개가 돼서 이승에 돌아왔습니다. 이승에 돌아오니까 아들 며느리가 제일 먼저 보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가니까 마침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가워서 쪼르르 달려가 멍멍 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며느리가 밥을 하다 말고 이놈의 개, 왜 이리 시끄럽게 짖는 거야? 하면서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 거였습니다. 그 바람에 뜨거운 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만 이마가 하얗게 벗겨졌습니다. 뜨거워라 하고 도망을 쳐서 뒷산 바위 밑에 엎드려 있으니 제 신세가 참 처량한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 찾아왔다가 물바가지만 뒤집어 썼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생각다 못해 그날 밤 꿈에 나타나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들 며느리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죽은 어머니가 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살아생전 세상 구경을 못한 탓에 죽어서도 저승에 못 들고 개가 돼서 다시 왔다. 며느리가 퍼부은 물에 이마를 대어 털이 하얗게 벗겨졌으니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뒷산 바위 밑에 와 보아라. 이러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아들 며느리가 꿈 이야기를 해보니 둘이 꾼 꿈이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뒷산 바위 밑에 가봤습니다.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마가 하얗게 벗겨진 게 한 마리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게 웬일입니까? 당장 안 하다가 집에 데려다 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세상 구경 못 시켜드려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제라도 세상 구경 많이 시켜드립시다. 그래야지요. 오늘 당장 어머니 모시고 떠납시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는 지프로 둥구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집 둥구미 안에다가 어머니를 넣고 추울까봐 소미불을 덮어주고 눈만 빠끔히 내놓고 이제 세상 구경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둥구미를 이고 지고 여기저기 사방 돌아다녔습니다. 금강산에 가서는 어머니, 여기가 12,000봉 금강산이에요. 구경 많이 하세요. 하고 묘양산에 가서는 어머니, 여기가 묘한 향기 난다는 묘양산이에요.
구경 많이 하세요. 하고 백두산에 가서는 어머니, 여기가 하늘 아래 첫째 가는 백두산이에요. 구경 많이 하세요. 하고 왜 이렇게 온 나라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며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한 3년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느 절 앞에서 잠깐 다리심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담은 둥구미를 절문 앞에 내려놓고 부부가 절에 밥을 얻으러 갔습니다. 밥을 한 그릇 얻어가지고 나오니까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천둥벼락이 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금세 하늘이 맑아지면서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떠서 절문 앞에까지 쭉 뻗치더니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둥구미 놔둔 곳에 가봤더니 아니나 달라 그새 어머니가 없어지고 빈 둥구미만 달랑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까 천둥벼락 치고 나서 무지개가 뜰 때 그 무지개를 타고 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세상 구경 다 해서 이제 저승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는 하늘 보고 절하고 그 길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개를 보면 공경하고 천시하지 않았습니다. 혹 누구의 부모나 형제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옛날에 한양에 한 공수가 살았는데 그는 힘이 장사였으며 용감하기로 유명했다. 그의 집 근처에는 한양의 수구문이 있었다. 수구문은 도성의 성벽 아래에 있는 구멍으로 도성을 가로지르는 운하가 빠져나가는 곳이다. 그곳을 통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쇠창살이 쳐져 있다. 어느 날 오후 이 무관이 산책하는 길이었는데 수구문을 통하여 큰 뱀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뱀머리는 철창 사이로 들어왔으나 몸통은 더 굵어서 못 빠져나오고 끼어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무관은 활을 시위에 걸고는 뱀의 머리를 쏘았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뱀은 죽었고 궁수는 뱀을 빼내어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갈 길을 갔다. 얼마 후 무관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처음부터 그 아비를 두려워하여 무관을 보기만 하면 자지러지게 울었다. 아이는 클수록 그 아비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다. 무관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아들을 사랑하는 대신 미워하게 되었다. 어느 날은 방에 둘만 있었는데 무관이 누워 낮잠을 자느라 얼굴을 소매로 덮고 있었다. 그러나 실은 아이가 어쩌는지 보려고 눈을 뜬 채로 있었다. 아이는 제 아비를 노려보더니 잠이 든 줄 알고는 칼을 꺼내고는 아비를 찌르는 것이었다. 무관은 벌떡 일어나 칼을 붙잡더니 몽둥이로 아이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다. 아이를 곤죽이 되도록 팬 후 자리를 떴다. 그러나 애 엄마는 눈물을 흐르리며 아이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는 매장 준비를 했다. 잠시 후 이불이 들썩이자 아내가 놀라서 이불을 젖혀보니 놀랍게도 아이는 간데없고 웬 커다란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애 엄마는 화들짝 놀라고 두려워서 방을 나가서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로부터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다. 무관이 들어가서 보니 이제는 완전히 커다란 뱀으로 변신한 상태였다. 그 머리통에는 무관이 쏜 화살 자국이 있었다. 무관이 뱀에게 말했다. 너와 내가 본래부터 서로 원수였던 것은 아니니 내가 애초에 너를 활로 쏜 것이 잘못이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나 원수를 갚으려 한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이런 짓이야말로 내가 너를 의심했던 것이 정당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내가 내 아들이 되어 나를, 내 아비를 죽이려 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죽이려 해야겠느냐? 내가 다시 그런 짓을 하려 한다면 결국 내가 너를 죽이는 거로 끝날 것이다. 너는 이미 복수를 하였고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과거 일은 묻어두고 이제부터라도 친하게 지내지 않겠느냐? 무관이 이를 거듭 말하여 권하자 뱀도 머리를 숙이고 얌전히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무관이 문을 열며 말했다. 이제 가고 싶으면 가도 좋다. 그러자 뱀은 집을 나가더니 곧장 수구문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창살 틈으로 빠져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함부로 해한다면 언젠가는 그 애가 자신한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같이 공부하는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공부를 잘하여 훈장 선생님께서 매우 귀여워해 주셨다. 이를 시기한 두 아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아이를 죽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부렸으나 묘책이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죽어서 원혼이 되어 그놈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두 아이는 정말 한 아이를 너무 싫어해서 그만 독약을 나눠 먹고 죽어버렸다. 그 후 몇 해가 지난 어느 해 가을
그 아이도 성장의 사방에서 혼담이 오고 가고 약혼을 하여 내일이면 장가갈 바로 그 전날 저녁 때의 일이었다. 그 집 하인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디서인지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상하게 생각한 그 집 하인은 귀를 기울여 듣자 하니 우리가 죽은 것은 그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 그놈은 내일 장가를 간단다. 그러니 이제 그놈에게 원수를 갚을 날이 왔구나. 우리 둘이 내일 그놈이 지나가는 길가에 집신짝이 되어 있으면 그 집 신을 집을 테니 그때 죽이자. 그래도 안 되면은 길가에 샘물이 되어 그를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 홍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먹고 죽을 것이다. 그래도 실패하면 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지낼 적에 활을 쏘아 죽이자. 모의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그 집 하인은 깜짝 놀라. 큰일이야. 저 귀신들이 도련님을 죽이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놈들을 막아야 한다. 하며 중얼거리며 그 이튿날 아침 자기가 말을 끌고 가겠다고 주인에게 여쭈니 집안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만류하는 것을 끝끝내 고집해서 승낙을 받아냈다. 집을 떠나 색시 집으로 가는데 어제 들은 말과 같이 과연 집신짝이 길 옆에 놓여 있었다. 이것을 본 신랑이 하는 말이 그 집신짝을 가져오너라 하자 그 아이는 장가가는 신랑이 집신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며 후딱 지나갔다. 얼마를 가다 보니 또 길가에 약수터가 있었다. 그러니 신랑이 그것을 보고 목말라 하여 그 물을 떠다 달라고 하는 것을 물에 발을 담그고 지나쳐버렸다. 그리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 홍시가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를 만났다. 신랑이 또 이것을 보자 이를 달라고 요구하니 이번에도 쉬지도 않고 휙 지나가 버리자 하인을 꾸짖으며 집에 남아있으려니까 공연히 따라와서 말썽을 부리니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고 야단을 쳤다. 그러나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예식장에 들어설 때에 다른 하인들은 주안상을 받아 술을 마시고 있으나 그 하인만은 신랑의 신변을 위해 주위를 떠나지 않았다. 예식을 지내려 할 즈음에 발을 걸어 신랑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하인을 잡아서 묶어놓고 하인놈이 주인을 발길로 걷어차다니 죽일 놈 하며 야단을 치니 하인의 말이 모두들 대문을 보시오. 모든 시선이 대문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큼직한 화살이 2개 꽂혀 있었다.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 연고를 물으니 그 하인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신랑은 그 하인 때문에 죽을 목숨을 구하였다. 신랑은 평생 하인에게 감사하며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었다. 옛날 옛적에 충청도 어느 곳에 부잣집 머슴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권세 있는 양반인데다가 농사도 한천석이나 했던 모양입니다. 양반은 권세는 있지만 아랫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돈도 많지만 더욱 끌어모으려는 욕심쟁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은 주인 심부름으로 한양에 가게 됐습니다. 한양의 주인 양반의 친척되는 이가 사는데 벼슬이 참판이나 돼서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집에 쌀을 두어 가마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쌀을 두어 가마 짊어지고 서울에 가서 참판댁에 갖다 주니까 그 집에서 내려갈 때 노자나 하라고 돈성량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성량을 받고 보니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때는 엄동설한인데 옷이라고 홑옷을 걸치고 벌벌 떨고 있을 식구들 생각하니 그 성량을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있나. 저작거리에 가서 식구들 옷을 샀습니다. 옷을 사고 나니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집에까지 가자면 한 며칠은 걸리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딱하게 됐지 뭡니까. 어느 집에고 가서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쉬어 가자고 해도 어디 한 군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황혼에 과객을 내쫓는 법이 없었다지만 그것도 글깨나 읽는 선비들 말이지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괄시밖에 마련이었거든 말입니다. 날은 저물고 갈 곳은 없고 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번듯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사정해보는 수밖에 없다 하고 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쉬어갑시다. 하니까 천만 뜻밖에도 아주 반가워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다른 식구는 없고 나이 중년의 과부가 혼자 있는데 들어가니까 더운 밥 짓고 술도 한 잔 곁들여서 아주 대접을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과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께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러거든 말입니다. 무슨 청인지는 모르지만 거절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나 신세를 지고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했더니 건넌 방으로 데려가서 윗목에 덮어놓은 거적을 탁들 주는데 거기 송장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웬 선비가 죽어서 거적을 덮어놓았더란 말입니다. 그저께 저녁에 지나가던 선비가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자다 말고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병에 걸려 죽은 듯하여 다른 식구가 모두 몸을 피하고 저 혼자 이 넓은 집을 비울 수 없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송장을 좀 치워주십시오. 하는데 듣고 보니 참 딱한 것입니다. 역병이라고 하면 돌림병이니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 죽거든 말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이 집 식구들도 다 몸을 피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무섭기는 하지만 신세를 지고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까짓것 사람 목숨이야 하늘에 달린 건데 어쩌려 하고 기꺼이 송장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쑥을 태워 연기를 피워놓고 염을 해서 송장을 깨끗하게 닦고 거적에 둘둘 말았습니다. 그걸 지게에 짊어지고 먼 산에 올라가 구덩이를 파고 잘 묻어줬습니다. 그렇게 밤새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날이 환하게 밝은 것입니다. 주인 안하기 고맙다고 아침을 잘 차려주는 걸 먹고 나니 노자까지 듬뿍 주지 않겠습니까? 노자를 받아들고 지게를 지고 막 나서려는데 주인이 따라 나와 보자기에 쌓인 길쭉한 통을 하나 주면서 이것은 죽은 선비가 지니고 있던 것인데 아무래도 송장 친 사람이 가지는 게 옳겠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 비단 보자기로 둘둘 말아 싼 것이 예사 물건은 아닌 것 같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가다가 쉴 참에 궁금증이 나서 보자기를 끌러봤습니다. 통은 사방을 종이로 바르고 벌건 도장을 찍어놨는데 종이에 글자가 적혀 있지만 이 사람이 까막눈이라 읽을 수가 있어야지 말입니다. 바로 들고 보고 거꾸로 들고 보고 이러는데 그때 마침 선비 한 사람이 지나다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여보, 이게 어디서 났어? 하고 묻거든. 나도 얼떨결에 얻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충청감사가 임금님한테 보내는 편지통이요. 이런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일이 참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 선비가 임금님한테 가는 편지를 들고 가다가 변을 당했나 본데 그걸 이 사람이 가지게 됐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궁리 저 궁리하다가 에라, 이왕에 이게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 손으로 임금님께 편지를 전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그 길로 도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 가서 대궐을 찾아갔습니다.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을 편지통을 내보이니 당장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까지 불려갔습니다. 너는 어떤 백성인데 이런 중한 편지를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임금님께 다고했습니다. 서울 사는 참판댁에 심부름 왔다가 노자를 다 쓰고 내려가는 길에 잘 곳이 없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송장을 치게 됐다. 송장된 사람이 갖고 있던 물건을 얻었는데 뒤늦게 중한 편지인 줄 알고 가져왔노라 이렇게 말입니다. 임금님이 그 말을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내가 큰일을 했구나. 듣고 보니 내 주인이 큰 부자인 모양인데 그 재산을 내가 좀 나눠 가져도 되겠구나. 하더니 사람을 시켜 의관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 주면서 이것은 내 명령이니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이 옷을 입고 관을 쓰되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임금의 명인이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포를 입고 관을 쓰고 지게를 지고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꼴을 해가지고 집에 가니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이놈이 서울 가더니 미쳐서 왔구나. 종놈 주제에 감히 도포를 입고 관을 써. 하고 야단을 하면서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관을 벗겨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괘씸한 놈이라고 볼기를 쳐서 실컷 얻어맞고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이때 대궐에서는 임금이 주인의 친척되는 참판을 불러서 명을 내리기를 경원지체 없이 친척되는 충청도 아무개네 집에 가서 그 집종 아무개가 아직 내가 준 의관을 잘 입고 쓰고 있는지 알아보라.
만약에 그 이관에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중벌을 명키 어려우리라. 이러는 것입니다. 참판이 부랴부랴 충청도로 내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친척되는 부자가 일을 내놨습니다. 도포고 관이고 발기발기 찢어놓은 것입니다. 임금이 내린 물건을 그 꼴로 만들어놨으니 모가지가 10개인들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큰일을 저질렀네. 이 일이 상감께 알려지면 자네도 죽고 나도 죽네. 주인이 내막을 들어보니 이거 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란 말이야.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수 없네. 그 종놈을 잘 구슬려서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해야겠네. 아예 그놈 종문서를 태우고 땅마직이나 조용히 나눠주는 게 상책일세. 그렇게 해서 무사하다면야 그러고 말고요. 이래서 종문서를 태우고 천석 농사 중에 500석을 뚝 떼어주니까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지 뭡니까. 그렇게 부자가 돼서 잘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도 나누어주고 어려운 일들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다 임금님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꾸민 일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들도 지금 힘들지만 선행을 한다면 언젠가는 복받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고 더는 자식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승 집에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이 늦둥이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두뇌외가 주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온갖 정성 다 들여서 키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이고 입고 싶은 옷 다 입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서 나이 15살이나 되니까 제법 총각 티가 나게 됐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바랑을 메고 동냥을 하러 왔기에 정승 부인이 쌀을 한 대박 퍼다 줬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중얼거리지 뭡니까. 그러더니 주는 쌀도 안 받고 그냥 돌아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정승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스님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신경 쓰지 마시오. 아,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보고 불쌍하다 하실 때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셨을 터이니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시오.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해 일러주기를. 이 아이는 명이 짧아서 앞으로 10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승 부인이 스님의 바랑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명을 잇는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귀한 집 귀한 아들이라고 너무 보듬어 안고 키워서 동티가 났습니다. 명을 이으려면 남의 발에 밟히는 고생을 해야 하니 꼭 살리기를 바라거든 나를 따라 보내시오. 이러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로 아이를 스님한테 딸려보냈습니다. 딸려보내면서 나중에라도 귀한 집 자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 한 벌을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남자로 데리고 가더니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 새 이름이라는 게 산거지입니다. 집에 온갖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놓고는 온갖 험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지게 지고 나무하기, 밭 갈고 거름 주기, 방 닦고 마당 쓸기와 밥 짓고 빨래하기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거지는 참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10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산거지가 종일 나무 열짐을 하고 고단에서 초저녁에 자리에 누워있으니 스님이 곁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며 이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스님이라 살생을 못하니까 이를 잡아가지고는 자꾸 자기 옷 속에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 산거지가 깜박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한 데다가 머리를 매만져주니까 절로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턱 나타나서 오늘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마는 스님의 법력이 너를 가리고 있고 또 내가 이리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다.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내면 목숨을 100년까지 늘리리라. 하고는 훌쩍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피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상거지는 날이 새자 피리를 품에 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가다 보니 큰 마을이 있기에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머슴이 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을 해서 그 집 머슴이 됐습니다. 머슴이라는 게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니 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상거지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논밭도 갈고 거름도 내고 마당도 쓸고 마구간 외양간에 마서 먹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머슴 중에도 상머슴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상거지가 천한 머슴이라고 업신여겨서 밤낮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새순물을 떠오라 해서 떠다주면 물이 너무 차내 뜨겁네 트집을 잡아 쏟아버리는데 쏟으려면 딴 데다 쏟을 일이지 하필이면 상거지 낯에다 퍼붓는단 말입니다. 이러기를 날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앞마당을 쓰려고 시켜놓고 빚을 뒤에 콩알만 한 자갈이라도 남으면 빗자루로 때리는데 이러기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러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다른 것입니다. 셋째 딸은 두 언니보다 일찍 시집을 갔지만 혼례한 지 사나흘도 안 돼서 남편이 죽은 청산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거지 옷이 헤어지면 언니들 몰래 기워 입히고 상거지 머리가 헝클어지면 찬빗으로 곱게 빗어주고 어쩌다가 잔치집에 갔다 오면 고기야 떡이야 싸가지고 와서 몰래 먹이고 이렇게 잘해준단 말입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웃마을 큰 집의 환갑날이 되어서 온 식구가 잔치집에 가게 됐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먼저 잔치집에 가고 그 다음으로 딸들이 나서는데 먼저 첫째 딸이 나와서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상거지가 마구간에 가서 말 한 피를 내어와서 첫째 딸 앞에 대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하는 말이 이놈아, 이 높은 말을 어떻게 타라고 그러고 섰느냐? 어서 말 아래에 엎드려라. 그래서 상거지가 말 아래에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첫째 딸은 상거지 등을 밟고 올라서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치기에 또 말을 끌어 다녔습니다. 둘째 딸도 상거지더러 엎드리라 하고서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셋째 딸이 나오기에 상거지가 또 말 아래에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딸은 상거지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나는 걸어서 갈 터이니 이따가 틈을 타서 이 말을 타고 와요. 내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감춰 놓을 테니. 하고서 가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다 잔치집에 가고 나니 집안에는 상거지 혼자 남게 됐습니다. 상거지는 맑은 물에 세수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고 나서 여태 깊이 감추어뒀던 옷보자기를 끌렀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비단옷을 떨쳐 입고 피리를 들고 셋째 딸이 두고 간 말을 탔습니다. 그렇게 차리고 나서 피리를 불면서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집에 당도하니 큰 집네 집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서 만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어 웅성웅성 참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눈썰미가 야무졌던지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 제가 맨댕기 끝을 잘라가지고 상거지 곁에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댕기 조각을 상거지 뒷머리에 묶어놨습니다. 상거지는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며 잘 놀다가 남들보다 미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비단옷을 벗고 누더기로 갈아입고 마당을 쓸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딸들이 돌아와서 첫째 딸, 둘째 딸은 잔치집에 가서 신선 만난 이야기를 하느라 입에 침이 튀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식구들이 안 볼 때 가만히 상거지를 불러놓고 비단옷은 어디서 났으며 피리는 어디서 났어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상거지가 시치미를 딱 대고 모르는 척하니까 뒷머리에서 댕기 조각을 끌러가지고 제 댕기와 맞춰보는데 맞춰보니 딱 맞거든 말입니다. 상거지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셋째 딸이 댕기를 메었다가 끌렀다가 하느라고 헝클어진 머리를 찬빗으로 빗어주더란 말입니다.
머리를 빗어주니까 절로 잠이 솔솔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3년 전에 보았던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3년 늘린 내 수명도 오늘로 다 되었다마는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냈으니 약속한 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제는 100년 뒤에나 다시 오마.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셋째 딸이 아직도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거든 말입니다. 그 길로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주인의 승낙을 얻어 셋째 딸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상거지가 셋째 딸과 혼인하는 날,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피리를 불면서 색시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나는데 그 광경이 참 장관이거든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옷 끼워 입힐걸.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머리 빗어줄걸.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첫째와 둘째 딸은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혼례도 못 치르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요즘에도 아랫사람들에게 하대하는 첫째 딸, 둘째 딸들이 많습니다. 자신보다 지위나 신분이 낮다가 우습게 보다가는 언젠가는 꼭 벌을 받을 것입니다. 머슴은 정말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